영우는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인 박영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명절도 아닌 평범한 주말이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서울 올라오세요. 좋은 식당에서 밥 사드릴게요. 그 말대로 영우 부부는 박영자를 서울의 고급 레스토랑으로 데려갔다. 한 사람에 20만 원이 넘는 코스 요리를 차려주며 환대했다. 그리고 식사 후 그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여의도의 아파트로 어머니를 안내했다. 잠시 따뜻해 보이던 분위기는 곧 한 문장으로 무너졌다. 엄마, 지금 엄마 혼자 살고 계신 강릉집 우리 주세요. 혼자 가지고 있어봤자 뭐 하세요? 그렇게 고집 좀 부리지 마세요. 이기적으로 굴지 말고요. 그 말은 박영자에게 벼락처럼 내리꽂혔다. 이기적이라는 단어가 귓가에서 메아리 쳤다. 본인의 집에서 본인이 살고 있는 것이 왜 이기적인가? 박영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했다. 안 돼. 그 집은 내 집이야. 못 줘. 그러자 이번엔 며느리 은주가 차갑게 말을 던졌다. 어머니, 강릉집 저희 안 주실 거면 여기 뭐하러 오셨어요? 나가세요. 그 말에 이어 영우도 냉담하게 말했다. 오늘 식사 대접하느라 돈 많이 썼어요. 돌아가는 택시비랑 기차값은 어머니가 알아서 내세요. 영우는 현관문을 열어 어머니를 향해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지금을 당장 떠나라는 의미였다. 그 순간 박영자는 멍해졌다. 어떻게 이 상황까지 오게 되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 이야기는 훨씬 더 오래전부터 시작된 것이었다. 박영자의 이름은 박영자, 올해 60이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는 어느새 5년. 지금 그녀는 강릉의 작은 20평 빌라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비록 작지만 그 집은 남편과 함께 평생 일에 마련한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공간이었다. 젊은 날 부부는 함께 식당을 운영하며 평생을 일했다. 새벽에 장을 보고 밤늦게까지 설거지를 하고 손님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서로에게 미소를 지었다. 그 시절은 고단했지만 행복했다. 서로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월은 몸에 먼저 찾아왔다. 남편의 허리, 박영자의 무릎. 결국 두 사람은 오래 이어온 식당을 정리했고 그 돈으로 강릉의 빌라를 샀다. 창문을 열면 바람이 부드럽게 들어오는 집. 남편이 특히 사랑하던 바람의 냄새가 있는 곳이었다. 남편이 떠난 뒤 처음 1년은 너무나 길었다. 외롭고 조용했고 밤마다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는 다시 삶에 적응했다. 동네 사람들과도 가까워졌고 특히 오랜 친구 명숙과 함께하는 시간은 큰 위안이 되었다. 서울에 사는 아들 영우는 명절에만 내려왔다. 바쁘다고 했고 박영자는 이해했다. 젊은 세대는 바쁘니까. 며느리 은주도 직장을 다녔으니 더욱 그럴 것이라 생각했다. 박영자는 혼자 사는 삶에 익숙해지고 있었다. 새벽 바람, 따뜻한 커피, 동네 마실, 소소한 웃음. 충분히 괜찮았다. 그러던 어느 날 영우가 전화를 걸었던 것이다. 엄마, 이번 주말에 서울 올라오세요. 밥 사드릴게요. 그 전화 한 통이 평온하던 삶의 균열의 시작이었다. 아무 일 없다고 했다. 그냥 좋은 식당에서 식사 한번 대접하고 싶다고, 오랜만에 얼굴도 보고 싶다고 아들은 말했다. 그 말에 어머니는 반가움을 느꼈다. 아들이 자신을 생각해 주는구나 하는 따뜻함이 스며들었다. 그러나 마음 한편에는 어딘가 낯선 감정도 자리했다. 너무 갑작스러웠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아들이 부르는데 가지 않을 이유는 없었다. 이번 주 토요일 기차표는 제가 이미 예매해놨어요.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아들은 이렇게 이야기했고 어머니는 그래, 고맙다 하고 대답했다. 전화를 끊고 난 뒤에도 어머니의 마음속에는 작은 불안과 의문이 남아 있었다. 명절도 아닌데 왜 갑자기 서울로 오라고 한 걸까? 하지만 오랜만에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기대가 설렘을 이끌었다. 혹시 혼자 지내는 자신이 걱정되어 그런 걸지도 모른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며칠 후 토요일 아침, 어머니는 일찍 일어나 준비했다. 깔끔한 옷을 입고 머리도 단정히 정리했다. 아들 앞에서 초라하게 보이고 싶지 않았다. 집을 나선 어머니는 강릉역으로 향했다. 주말의 역은 여행객들로 푹 적였다. 아들이 예매해준 KTX 표를 확인한 뒤 기차에 올랐다. 쾌적한 기차 안에서 창밖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다. 서울까지 가는 동안 어머니는 여러 생각을 했다. 아들은 어떤 식당으로 데려갈까? 며느리 은주는 잘 지내고 있을까? 2시간이 지나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플랫폼에는 사람들이 가득했다. 그곳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었다. 엄마, 여기요.
아들이 손을 흔들었고 어머니는 반가움에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아들은 어머니의 짐을 들어주며 안부를 물었고 세 사람은 역을 나서 택시에 올랐다. 차 안에서 아들은 회사 이야기, 바쁜 일상, 며느리의 근황 등을 쉴 새 없이 전했다. 어머니는 조용히 귀 기울였다. 택시가 멈춘 곳은 강남 한복판. 높은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어머니가 평소 보던 풍경과는 전혀 달랐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간 곳에는 조용하고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이 있었다. 엄마 이런 데 처음 오시죠? 아들은 밝게 말했다. 어머니는 그렇다고 대답했지만 메뉴판을 펼친 순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1인당 20만 원. 포스코스 요리였다. 영우야,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괜찮아요, 엄마. 오늘은 제가 사는 거예요. 맛있게 드세요. 아들은 태연했다. 며느리 은주는 옆에서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음식은 예술 작품처럼 작은 접시에 조금씩 담겨 나왔다. 맛은 좋았지만 양은 적었다. 어머니는 이런 식의 식사가 익숙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아들이 사주는 것이니 감사함으로 맛을 음미했다. 식사 중 아들은 회사에서 승진한 이야기와 최근 바쁜 업무에 대해 말했다. 며느리 역시 자신의 직장 이야기를 곁들였다. 어머니는 듣고만 있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이다. 식사가 끝난 뒤 작은 케이크와 커피가 나왔고 어머니는 다시 의문을 떠올렸다. 왜 하필 지금, 왜 이런 식당에서? 명절도 아닌데 말이다. 엄마, 식사 맛있으셨어요? 아들의 물음에 어머니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맛있었어. 고맙다. 다행이네요. 이제 저희 집에 가요. 새로 구한 집도 보여드릴게요. 아들이 계산을 마치자 세 사람은 레스토랑을 나와 다시 택시에 올랐다. 여의도로 향하는 길, 어머니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질문이 맴돌았다. 왜 이렇게 갑자기 변한 걸까? 평소에는 바쁘다며 전화도 자주 하지 않던 아들이. 그리고 그 이유는 아직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평소에는 바쁘다며 전화도 잘 받지 않던 영호가 그날은 어머니를 서울 여의도로 불러냈다. 여의도에 도착한 어머니는 넓은 아파트 단지에 잠시 놀랐다. 경비실을 지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20층이 넘는 높은 층으로 올라갔다. 문이 열리고 긴 복도를 지나 도착한 곳이 바로 영우 부부의 집이었다. 엄마, 얼른 들어오세요. 영우가 문을 열어 반겼다. 어머니는 집 안으로 조심스레 들어섰다. 집 안은 눈에 띄게 깨끗했고 약 30평은 되어 보이는 넓은 공간이 시원하게 펼쳐져 있었다. 거실은 넓었고 가구들은 고급스러웠다. 거실 한쪽 벽 가득 자리한 큰 창문 너머로는 한강이 반짝이고 건너편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그 풍경을 바라보며 어머니는 속으로 뿌듯함을 느꼈다. 아들이 이런 곳에서 살고 있다니. 엄마 앉으세요. 과일 깎아드릴게요. 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은주는 부엌에서 사과와 배를 정성스럽게 깎아 가져왔다. 어머니는 과일을 한 조각씩 먹으며 집 안을 살폈다. 큰 텔레비전, 잘 정돈된 부엌, 멋스러운 식탁. 역시 젊은 사람들은 다르구나.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그러나 어느 순간 분위기가 조용해졌다. 영호가 뭔가 말하려는 듯 어머니 옆에 앉았다. 은주도 맞은편에 조용히 앉았다. 엄마. 영호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평소와 달리 목소리가 무거웠다. 엄마 지금 강릉에서 혼자 사시잖아요. 그래. 혼자 살지. 외롭지 않으세요? 괜찮아. 친구들도 있고 이제 익숙해졌어. 잠시 뜸을 들이던 영호는 다시 말을 이었다. 엄마, 강릉집 정리하시고 서울 올라오세요. 저희랑 같이 살아요. 어머니는 깜짝 놀랐다. 너무 갑작스러운 제안이었다. 집을 왜 팔아? 어머니는 단호하게 물었다. 영호는 차분하지만 설득하려는 어조로 말했다. 엄마 혼자 사시면 외롭고 힘드시잖아요. 여기서 저희랑 같이 지내시면 편해요. 저희가 모실게요. 은주도 거들었다. 맞아요, 어머니. 저희가 평생 모실게요. 맛있는 것도 자주 드리고요. 하지만 어머니는 마음이 복잡했다. 이제야 알았다. 서울로 불러낸 것도 비싼 식당에서 대접한 것도 다 이 이야기를 꺼내기 위한 자리였다는 것을. 그 집은 남편과 함께 살던 집이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단단해졌다. 남편이 손길이 남아있는 소중한 곳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팔라고 하니? 영호의 표정이 굳었다. 머쓱함도 이해도 없는 얼굴이었다. 그리고 결국 속내를 드러냈다. 엄마, 그 집 저희 주세요. 어차피 나중엔 제게 올 집이잖아요. 지금 미리 주시면 안 돼요?
어머니는 더는 말을 잇지 못했다. 충격이었다. 엄마가 왜 이렇게 고집이세요? 혼자 가지고 계셔서 뭐해요? 이기적으로 굴지 마세요. 이기적? 어머니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듯했다. 은주도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 집 팔아서 투자하면 더 좋아져요. 더 큰 집으로 갈 수도 있고요. 어머니도 편하게 지내실 수 있고 서로 좋잖아요. 하지만 어머니가 들은 건 단 한 가지였다. 집을 내놓으라는 말. 그 집은 남편의 기억이 살아있는 공간이었다. 외롭고 쓸쓸한 나날 속에서도 그 집은 어머니가 버틸 수 있는 이유였다. 안 돼. 나는 못 줘. 그 집은 내 집이야.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보다 더 분명했다. 영호가 다시 입을 열려는 순간 어머니는 조용히 그러나 완전히 선을 그었다. 그만하자.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는 분명하게 말을 꺼냈다. 엄마. 영호가 목소리를 높였다. 그냥 저희랑 같이 살자는 건데 왜 그러세요? 혼자 외롭게 지내시는 것보다 저희랑 함께 사는 게 낫잖아요. 그러나 어머니는 단호했다. 같이 살자는 게 아니잖아. 내 집을 빼앗으려는 거잖아. 빼앗다니요? 어차피 저희 거잖아요. 나중에 엄마 돌아가시면 저희 거예요. 영호의 말은 잔인할 만큼 담담했다. 그 말은 어머니의 가슴을 깊게 후벼 팠다. 어차피 나중에 자기 거라니 그럼 지금의 나는 무엇인가? 내가 죽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뜻인가? 순식간에 식탁 위 분위기는 얼어붙었다. 은주는 눈치만 살피고 있었고 영우는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다. 어머니는 더 이상 그 집에 머물고 싶지 않았다. 그때 은주가 차갑게 입을 열었다. 식사 다 하셨으면 이제 그만 가세요. 시간도 늦었잖아요. 저희 내일 출근해야 돼요. 얼른 가세요. 어머니는 귀를 의심했다. 은주야, 지금 그게 무슨 말이니? 그러나 은주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 강릉집 저희 안 주실 거면 여기 왜 계세요? 나가세요. 그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어머니는 아들을 바라보았다. 며느리를 말릴 줄, 자신을 보호해 줄 줄 알았다. 하지만 영우 역시 차갑게 말했다. 엄마, 이제 가세요. 영우도 덧붙였다. 오늘 식사 비싼 거 사드리느라 돈 많이 썼어요. 돌아가는 택시비랑 기차표는 엄마가 알아서 하세요. 그 순간 어머니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했다. 밝게 웃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알았다 간다. 어머니는 천천히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다. 누군가 붙잡아 주기를 바랐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문 밖으로 나오는 순간 문이 쾅 하고 닫혔다. 쫓겨나는 기분이었다. 복도에 홀로 서자 막막함이 밀려왔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꾹 참았다. 엘리베이터 거울 속 본인의 모습은 초라했다. 아파트 밖으로 나오니 이미 밤이었다. 시계는 8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서울길은 익숙하지 않았다. 택시를 잡으려고 손을 흔들었지만 예약 표시가 켜진 택시들만 지나갈 뿐이었다. 그렇게 약 30분쯤 되었을 때 한 젊은 여자가 다가왔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택시가 안 서네? 요즘은 어플로 불러야 해요. 제가 불러드릴까요? 그래, 고맙네. 잠시 후 택시가 도착했다. 조심히 가세요. 저희 할머니 생각나서요. 어머니는 연신 고맙다는 인사를 전한 뒤 택시에 올랐다. 서울의 야경은 화려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깊은 어둠 속에 있었다. 아들의 차가운 말투, 며느리의 냉담한 표정이 계속 떠올랐다. 서울역에 도착한 시간은 이미 9시가 넘었다. 그러나 강릉행 기차표는 모두 매진이었다. 남은 것은 입석뿐이었다. 입석이라도 주세요.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그것뿐이었다. 입석이라도 괜찮다고 그녀는 표를 끊어들고 역으로 향했다. 가장 빨리 출발하는 9시 30분 기차였다. 플랫폼으로 내려가 기차를 기다렸지만 벤치에는 이미 사람들로 가득했다. 주말에 강릉으로 놀러 갔다가 돌아오는 이들 사이에서 그녀는 혼자 서 있었다. 기차가 도착하자 사람들은 한꺼번에 몰려 올라갔다. 그녀도 그 틈에 섞여 기차에 올랐지만 좌석은 없었다. 결국 복도 화장실 앞 좁은 공간에 몸을 기댈 수밖에 없었다. 강릉까지 서서 가야 한다는 사실이 막막하게 느껴졌다. 무릎이 저리고 허리에 통증이 번졌다. 기차는 흔들리며 달렸고 그녀는 손잡이를 꽉 쥔 채 사람들의 밀려 몸을 비켜야 했다. 다리는 점점 후들거렸고 피로가 온몸으로 번져갔다. 아침까지만 해도 기분 좋게 서울에 올라와 아들과 함께 식사를 했던 그녀였다. 그러나 지금 그녀는 쫓기듯 서서 돌아가는 길에 있었다. 왜 자신이 이런 고생을 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기차 안에서 울 수는 없었다. 그녀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길고도 긴 2시간이 흘렀다. 마침내 기차는 강릉에 도착했고 그녀는 비틀거리며 내려 택시를 탔다. 익숙한 거리가 보이자 마음이 조금은 누그러졌다. 집 문을 열자 익숙한 집 냄새가 그녀를 맞았다. 문을 닫는 순간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다리가 풀렸고 억눌러 왔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그녀는 소리내어 울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왜 이렇게 된 걸까? 아들과 며느리는 강릉집을 달라고 요구했다. 주지 않으면 나가라고 했다. 그게 그녀가 평생 사랑하고 키운 아들이었다. 믿기 어려운 현실이었다. 배신감이 가슴 깊숙이 밀려왔다. 울다 지친 그녀는 천천히 화장실로 가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다. 거울 속에는 눈이 붉게 부어오르고 머리가 흐트러진 낯설고 초라한 자신의 얼굴이 보였다. 그러나 그 얼굴을 바라보며 그녀는 생각했다. 내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한 걸까? 아들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었지? 평생 받아가기만 했잖아. 그때 문득 떠오른 것은 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여의도 아파트였다. 그 집은 본래 남편이 남긴 것이었다. 남편은 생전에 식당을 운영하며 몰래 비상금을 모아 땅을 하나 샀다. 허름하고 가치 없어 보이는 땅이었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그 땅이 재개발 구역에 들어가며 엄청난 가치가 되었다. 그 위에 고급 아파트가 세워졌고 법적 상속자인 그녀의 소유가 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강릉을 떠날 생각이 없었다. 남편과 함께 살았던 이 집을 지키고 싶었다. 그래서 아들이 결혼할 때 신혼집이 필요하다 하여 그 아파트에서 살게 해 주었을 뿐이었다. 집세도 받지 않았다. 단지 아들의 삶을 응원하고 싶었을 뿐이었다. 그녀는 본래 아들과 조용히 함께 살 생각이었다. 집세도 받지 않았고 관리비 역시 아들이 내고 있었지만 그 집은 어디까지나 그녀의 집이었다. 그러나 아들은 그 사실을 당연하게 여겼다. 고마움도 없이 더 많은 것을 요구했고 심지어 강릉에 집까지 달라고 말했다. 공짜로 살고 있으면서 말이다. 그녀는 분노를 느꼈다. 더는 참을 수 없었다. 이제는 제대로 정신을 차리게 해줘야 한다고 생각했다. 거울 속에서 울먹이던 눈빛이 단호하게 변하고 있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샤워를 마치고 뜨거운 물에 몸을 데우며 마음을 가다듬은 뒤 잠옷을 입고 침대에 누웠다. 머릿속 생각들이 정리되기 시작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해졌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한 것이다. 누구 집인지 보여줘야 한다고. 며칠 동안 그녀는 집에서 쉬었다.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기 때문이다. 친구 명숙의 전화도 받지 않았다.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았다. 일주일쯤 지났을 무렵 그녀는 완전히 마음을 굳혔다. 움직일 때가 왔다. 어느 화요일 아침 그녀는 일찍 일어나 깨끗한 옷을 갖춰 입고 화장을 했다. 거울 속 얼굴은 전보다 훨씬 단단해 보였다. 그녀는 집을 나서 강릉역으로 향했다. 그리고 서울행 기차표를 샀다. 이번에는 입석이 아닌 제대로 된 좌석이었다. 기차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그녀는 생각했다. 이제 제대로 해야 한다. 서울역에 도착한 그녀는 택시를 타고 여의도로 향하라고 말했다. 그러나 목적지는 아들의 집이 아니었다. 그녀는 미리 알아둔 부동산의 주소를 기사에게 전했다. 부동산 사무실에 들어서자 공인중 개사가 밝은 표정으로 맞이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녀는 말했다. 집을 팔려고 합니다. 여의도 아파트의 주소를 말하자 중개사는 화면을 확인하며 눈을 크게 뜨었다. 이 아파트요? 좋은 곳입니다. 시세는 10억 정도 잘 받으면 10억 5천까지도 가능해요. 돈은 상관없어요. 최대한 빨리 팔아주세요. 빨리라면 가격을 조금 낮출 수도. 괜찮아요. 빨리만요. 중개사는 다시 자료를 확인했다. 지금 이 집에 사는 분이 계시네요. 관계가? 제 아들입니다. 명의는 제 이름이고 문제 없죠? 네, 어머니 명의라면 문제 없습니다.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계약할 때 연락 주세요. 강릉에서 올게요. 사무실을 나서는 순간 그녀의 가슴은 시원하게 튀었다. 긴 숨을 내쉬며 그녀는 생각했다. 이제 시작이다. 강릉으로 돌아온 뒤 그녀는 평소처럼 지냈다. 명숙과 커피를 마시며 아무 일 없는 듯 웃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 영호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녀는 받지 않았다. 다시 걸려왔지만 무시했다. 곧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다. 엄마, 왜 전화 안 받아요?
집에 사람들이 집 보러 왔다고 해요. 무슨 일이에요? 그녀는 피식 웃음을 흘렸다. 이제 알겠지. 그녀가 전화를 걸자 영호의 다급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엄마, 지금 집 보러 사람이 왔어요. 이게 뭐예요? 그래. 나 집 내놨어. 뭐라고요? 내 집이니까 내가 파는 거야. 왜? 그럼 저희는요? 어디서 살라고요? 그녀는 차갑게 말했다. 그건 너희 사정이야. 욕심을 부리지 말았어야지. 엄마, 넌 그 집이 누구 집인지 잊었더라. 공짜로 살면서 고마운 줄도 모르고 오히려 더 달라고 했지. 내 강릉 집까지. 영호가 무언가 말을 이어가려 했지만 그녀는 전화를 끊었다. 다시 걸려왔지만 더 이상 받지 않았다. 며칠 후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다. 사모님 10억 2천에 매수 의사가 있는 분이 나타났습니다. 괜찮으실까요? 그녀는 미소 지었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가격은 10억 2천만 원이었다. 중개업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괜찮으시겠어요? 그녀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좋아요. 바로 계약할게요. 그럼 내일 오전에 오실 수 있으세요? 네, 갈게요. 그녀는 다음날 아침 일찍 서울로 올라갔다. 부동산 사무실에서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을 받았다. 마음 한켠이 시원하게 트이는 느낌이었다. 그런데 부동산을 나서자 누군가 서 있었다. 영호와 은주였다. 두 사람은 다급하게 그녀에게 다가왔다. 얼굴은 잔뜩 질려 있었다. 엄마, 이러시면 안 돼요. 저희 정말 갈 데 없어요. 그러니까 엄마, 제발요. 계약 취소해주세요. 은주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그녀는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지금 와서 잘못했다고 한다. 용서해달라고 한다. 이미 계약 끝났어. 한 달 안에 나가. 그녀는 두 사람을 지나쳐 걸음을 옮겼다. 그때 뒤에서 영호가 소리를 질렀다. 어차피 엄마 돌아가시면 그 돈 다 저희 거예요. 지금 아무리 그러셔도 나중엔 다 저희 거라고요. 그녀는 걸음을 멈췄다. 천천히 돌아보았다. 영호는 뻔뻔한 표정으로 서 있었고 은주는 옆에서 그 말에 동조하듯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저는 상관없어요. 나중에 다 받을 거니까요. 엄마가 지금 뭘 하든 결국엔 저희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순간 그녀의 가슴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올랐다. 끝까지 저런 태도구나. 이제는 정말 제대로 정신을 차리게 해줘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택시를 타고 서울역으로 향했다. 그리고 강릉행 기차에 올랐다. 기차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할까? 의미 있는 곳에 써야 한다고 생각했다. 아들이 말한 그 미래는 절대 오지 않을 것이라고 단단히 마음먹었다. 집에 돌아오자 그녀는 명숙에게 전화를 걸었다. 명숙아, 나 할 얘기 있는데 내일 만날 수 있어? 그래, 만나자. 다음날 두 사람은 카페에서 만났다. 그녀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들려주었다. 명숙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영호가 그랬다고? 믿을 수가 없네. 나도 믿기지 않았어. 그래서 집을 팔아버린 거야. 응. 계약금까지 받았어. 명숙은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잘했어, 영자야. 내가 당할 이유가 없지.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 결심했어. 이 돈 나를 위해 쓸 거야. 그래야지. 당연히 그래야 해.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누며 계획을 세웠다. 명숙이 말했다. 우리 여행 갈까? 여행? 응. 크루즈 여행. 평생 일만 했잖아. 이제는 좀 제대로 놀아보자. 명숙의 눈이 반짝였다. 크루즈 정말? 응. 계약금으로 충분해. 친구들도 같이 가자. 그녀는 곧바로 여행사에 연락해 일본행 4일 크루즈 상품을 예약했다. 명숙과 동네 친구 5명이 함께 가기로 했다. 다들 평생 처음 가본다며 기뻐했다. 출발 날 그들은 인천항으로 향했다. 크루즈는 거대한 성처럼 웅장했다. 배 위에 오르자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졌다. 넓고 깨끗한 객실 창밖으로 수평선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다. 바람에 배가 흔들렸지만 마음은 편안했다. 그녀는 맛있는 음식을 먹고 공연을 보고 친구들과 웃으며 시간을 보냈다. 정말 오랜만에 찾아온 행복이었다. 일본에서 관광도 하고 온천에도 다녀왔다. 몸과 마음의 피로가 녹아내렸다. 시간이 빠르게 흘러 그들은 다시 인천으로 돌아왔다. 친구들은 입을 모아 말했다.
영자야, 정말 고마워.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야. 그녀도 미소 지었다. 나도 즐거웠어. 강릉으로 돌아온 그녀는 통장을 확인했다. 집이 완전히 팔리며 통장에는 10억이 넘는 돈이 들어와 있었다. 평생 처음 보는 금액이었다. 그녀는 곧바로 인터넷으로 복지재단을 찾아보았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을 돕는 곳. 여름엔 선풍기, 겨울엔 난방비를 지원하는 단체였다. 혼자 사는 것이 얼마나 외롭고 힘든지 그녀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기부를 하고 싶은데요. 아, 감사합니다. 얼마나 하시려고요? 그녀는 감사 인사를 들으며 잠시 숨을 골랐다. 얼마나 기부하시려는 건가요? 라는 질문에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다. 5억 원이요. 전화 너머가 한동안 조용해졌다. 죄송하지만 지금 5억이라고 하셨나요? 네, 맞습니다. 5억 기부하고 싶습니다. 재단 직원은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고 그녀의 이름을 물어 정보를 받아 적었다. 며칠 뒤 재단에서 다시 연락이 왔다. 감사패를 보내드리고 싶다는 제안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정중하게 거절했다. 좋은 곳에 쓰이면 된다고 이름을 밝힐 생각도 없다고 했다. 5억을 기부하고 나니 여전히 5억이 남아 있었다. 이 돈을 어떻게 쓸지 고민하던 그녀는 먼저 강릉 집을 리모델링하기로 결심했다. 낡은 벽지를 새로 바르고 오래된 부분을 고치고 화장실도 새롭게 손봤다. 집이 깨끗해지자 마음도 환해졌고 남편이 봤다면 좋아했을 거라는 생각이 스쳤다. 그리고 바다가 잘 보이는 자리에 작은 가게를 얻어 카페를 열기로 했다. 동네 사람들이 와서 쉬어갈 수 있는 공간. 평생 식당을 해왔으니 카페 정도는 자신 있었다. 나무 테이블과 편안한 의자를 들이고 창문을 크게 내어 바다를 한눈에 담았다. 학원에 다니며 커피 만드는 법을 배웠고 빵 굽는 법도 익혔다. 금방 손에 익었다. 그녀는 카페 문을 열었다. 작은 카페였지만 사람들은 금세 좋아해 주었다. 할머니들은 커피를 마시며 수다를 떨었고 젊은 사람들도 찾아왔다. 그녀는 커피를 내리고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일하는 시간 자체를 즐겼다. 아침에 눈을 뜨면 카페에 갈 생각에 설렜다. 그러던 어느 날 전화가 울렸다. 한 달 만에 걸려온 영우의 전화였다. 엄마 지금 어디 계세요? 카페? 내가 차린 카페? 카페? 엄마가? 응. 요즘 여기서 일해. 엄마 설마 그 돈 다 쓰신 거예요? 응. 다 썼어. 영우의 목소리가 급해졌고 곁에서 은주의 목소리까지 들려왔다. 10억이 넘는 돈을 어떻게 다 써요? 기부도 하고 여행도 하고 집도 고치고 카페도 차렸지. 미쳤어요, 엄마. 그 돈이 얼마나 큰 돈인데요? 저희 생각은 안 하세요? 우린 지금 10평짜리 집에서 산다고요. 왜 남한테 줘요? 아들한테 줘야죠. 그녀는 조용히 웃었다. 아직도 세상을 너무 모르는 얼굴들이 떠올랐다. 너희 주는 게 더 아까워. 기부가 훨씬 나아. 엄마, 우리 정말 힘들어요. 그럼 더 열심히 일해. 내가 왜 너희 걱정을 해야 해?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앞으로 연락하지 마. 너희 힘으로 살아. 나한테 기대지 말고. 그녀는 전화를 끊고 다시 걸려오는 전화도 받지 않았다. 그리고 휴대전화를 꺼버렸다. 더 이상 미련은 없었다. 창밖에는 바다가 반짝이고 있었다. 파도는 밀려왔다가 물러가고 햇빛은 따스했다. 그녀는 커피를 내리며 생각했다. 이제야 비로소 자신의 삶을 살고 있다고. 아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누구에게도 종속되지 않은 삶. 친구들과 여행도 가고 크루즈 여행이 너무 좋아 또 가기로 했으며 복지재단에서는 종종 연락이 와. 그녀의 기부가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 말했다. 여름엔 선풍기를 받으며 기뻐한 어르신들, 겨울엔 따뜻함 속에서 지낼 수 있었다는 소식.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녀의 마음은 한없이 따뜻해졌다. 그녀는 후회하지 않았다. 자신의 선택은 옳았다. 아들에게 주는 것보다 훨씬 의미 있게 쓸 수 있었으니까. 그녀는 창밖의 바다를 바라보았다. 파도는 오늘도 쉼없이 밀려오고 있었다. 그녀의 삶도 이제 그렇게 자유롭게 단단하게 나아가고 있었다. 파도는 계속 밀려오고 있었다. 끝없이 반복되지만 매 순간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다. 그녀의 인생도 그랬다. 힘든 순간들이 있었지만 지금의 그녀는 행복했다. 해가 서서히 지기 시작하자 하늘은 주황빛으로 물들었고 바다 또한 그 빛을 그대로 머금어 반짝였다.
풍경은 참으로 아름다웠다. 그녀는 카페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갔다. 리모델링을 마친 집은 깨끗하고 따뜻했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다. 마음속 깊이에서 차오르는 행복을 느끼고 있었다. 진짜 행복이었다.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고 오직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 그 삶 속에 그녀는 있었다. 아들 영우는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았다. 처음에는 수차례 전화가 오곤 했지만 이제는 포기한 듯했다. 그녀는 그것이 더 낫다고 생각했다. 서로 상처만 남기기 때문이다. 가끔 그녀는 생각하곤 했다. 영훈이 변할 수 있을까?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을까? 그러나 그것은 영훈의 몫이었고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길을 가기로 했다. 자신이 행복한 길을, 남은 인생을 후회 없이 살아가기로 마음먹었다. 그날 밤 그녀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다. 마음은 오랜만에 유난히 가벼웠다. 그리고 내일을 기다렸다. 새로운 하루를, 새로운 자신을. 그녀는 화면 너머 사람들에 대한 감사함도 잊지 않았다.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하지만 단단했다. 진짜 그녀는 앞으로의 날들을 살아낼 준비가 되어 있었다.